낡은 다락방의 축축한 공기는 곰팡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희미한 독성을 내뿜고 있었다. 윤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낡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습관처럼 방 한구석에 놓인 철제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동작은 정교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8년이라는 세월이 빚어낸 무서운 숙련도가 배어 있었다. 이 좁고 어두운 방은 그녀의 세상이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무거운 존재가 그녀의 유일한 책임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체위를 조심스럽게 변경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땀에 젖은 몸을 닦아냈다. 8년간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일을 반복했으며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이 남자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적이라고 여겼고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대가로 받은 속죄의 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의료인 면허를 잃었지만 그녀의 손기술과 지식은 이 남자의 생명을 기계가 아닌 인간의 온기로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정해진 용량에 맞춰 분유와 영양제를 섞고 튜브를 통해 남자의 위장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고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8년간의 혼수 상태로 인해 피부는 창백했고 근육은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다. 서연은 늘 궁금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졌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이토록 완벽하게 잊힌 사람을 찾지 않는가? 아침 식사를 마친 그녀는 급하게 허름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고급 요양병원의 야간 청소부 자리였으며 2개의 직업을 병행하고도 생활고는 매달 그녀를 턱 밑까지 조여왔다. 특히 남자의 의료 소모품과 영양제를 구하는 비용은 그녀의 가난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으며 그녀는 늘 빚에 쫓기는 신세였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며 손으로 낡은 벽을 짚었는데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불길한 예감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가 출근하기 위해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 외진 달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풍기는 차였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했지만 차는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녀는 이내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요양원에서 온종일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남자의 옆에 앉아 얇고 낡은 의학 서적을 펼쳤다. 그녀는 비록 면허는 박탈당했지만 의료에 대한 그녀의 집착과 지식 탐구는 멈춘 적이 없었다. 그녀는 혼수 상태 환자의 미세한 뇌파 변화에 대한 최신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등 뒤로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주변을 살폈지만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 밑 구석에 숨겨둔 작은 비상금 봉투를 꺼내 확인했다. 봉투는 그대로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있는 남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8년 동안 차갑고 축 늘어져 있던 그 손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외로운 곳에서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때 현관문 아래 좁은 틈 사이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서연은 놀라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이웃들은 밤이 늦으면 그녀의 집을 찾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는데 그 위에는 단정한 필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마시오.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쪽지는 경고였고 동시에 그녀의 오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섬뜩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쪽지를 구겨 작은 성냥으로 불을 붙여 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8년 만에 이 남자의 존재가 세상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즉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빠른 판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낡은 캐리어에 비상의약품과 가장 필요한 소지품 몇 가지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남자의 침대로 돌아와 그의 손목에 연결된 맥박 측정기를 확인했다. 맥박은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자의 고요한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을 다시 한번 살폈다. 이번에는 아까 낮에 보았던 검은색 세단. 2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차 주변에는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으며 그들은 이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거칠지 않았지만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포식자의 무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문을 잠근 후 침대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초고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피해야 한다. 이 좁은 다락방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계단뿐이지만 그곳은 이미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향했고 그녀는 갑자기 창고처럼 쓰이던 낡은 천장 문을 떠올렸다. 그곳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혼수 상태의 남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밖에서는 누군가 쇠지렛대로 문을 부수려는 듯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머리맡에 놓인 산소호흡기와 튜브를 재빨리 분리하고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비록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성인 남자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에게는 버거웠다. 그녀는 남자를 안고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눕혔고 남자의 상태를 재확인했다.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문 아래에 낡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필사적으로 천장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그때 밖에서 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들렸고 발소리가 좁은 계단을 타고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남자의 몸을 끌어안고 천장 입구 쪽으로 밀어 올렸다. 그녀의 어깨와 팔에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남자가 죽으면 그녀가 8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몸이 절반쯤 천장으로 올라갔을 때 문이 완전히 부서지고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그들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은 늑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멈춰 누구냐?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들을 무시하고 필사적으로 남자를 끌어올렸다. 그녀의 손은 천장 입구 가장자리를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기 직전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남자의 상체를 천장 위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막 천장으로 몸을 밀어 넣으려는 순간 한 남자의 거대한 손이 그녀의 발목을 낚아챘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지만 발을 쥐고 있는 손은 마치 쇠집게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저항하며 발길질을 했고 그 충격으로 그녀의 몸이 천장에 매달린 채 위아래로 흔들렸다. 바로 그때 위쪽에서 갑자기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의 손이 천장 입구 아래로 내려왔다.
8년간 축 늘어져 있던 그 손이 아닌 생생한 근육이 느껴지는 힘 있는 손이었다. 그 손은 서연의 손목을 단단하게 잡았고 경련하는 힘으로 그녀를 위로 끌어올렸다. 서연은 놀라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세하게 고통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가 천장으로 몸을 완전히 숨기자마자 아래쪽 남자들은 당황하여 천장을 향해 소리쳤다. 놓치지마, 반드시 확보해야 해. 서연은 남자의 강한 팔에 매달린 채 천장 위 좁은 공간으로 끌어당겨졌다. 그녀는 몸의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남자의 팔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혼수 상태가 아니었다. 아니, 이제는 아니었다. 그의 눈은 잠시 동안 완전히 떠 있었고 그 텅 빈 시선은 아래쪽의 침입자들을 향해 차가운 증오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건 그녀가 알던 병약한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좁고 어두운 천장 위 공간은 오래된 먼지와 쥐똥 냄새로 가득했지만 서연에게는 그곳이 잠시나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남자의 옆에 웅크린 채 숨을 헐떡였고 여전히 남자의 팔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생생한 악력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8년간 앙상하게 말라있던 그의 근육은 마치 하루아침에 강철로 단련된 것처럼 단단했으며 그가 발산하는 기운은 더 이상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아래층에서는 침입자들이 천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젠장, 저 여자가 미쳤군. 사다리를 가져와.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서연은 그들이 곧 자신들을 따라 올라올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다시 희미하게 감겨 있었지만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깨어남과 동시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이 지금 깨어났잖아요. 서연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남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그의 눈이 잠시 떴을 때 느껴졌던 그 무시무시한 존재감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혼수 상태의 환자로 돌아가 있었다. 다만 그녀의 손목을 잡았던 오른손의 맥박만이 다른 쪽 손목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남자의 몸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고 좁은 공간을 기어갔다. 천장 위는 창고처럼 옆집 다락방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낡은 건물 전체가 그녀가 일하는 요양원의 구조보다 훨씬 익숙한 그녀의 작은 영토였다. 그녀는 남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기며 옆집 천장 문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옥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비상구였다. 세연 씨, 지금 무슨 소리예요? 옆집에 살던 낡은 이웃집 할머니가 잠에서 깬 듯 낮은 목소리로 천장 아래에서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췄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대답했다면 그 노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낮은 기합 소리를 내며 남자의 몸을 천장 문으로 끌어내렸다. 남자의 몸은 거의 축 늘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방향을 틀 때마다 미세하게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주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간신히 옆집 옥상에 도착했을 때 아래층 남자들은 이미 그녀의 다락방으로 올라와 그들을 놓친 것을 확인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수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 근처에 분명히 숨어 있어 건물 전체를 봉쇄해 서연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밟고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었다. 그녀는 남자의 몸을 끌어안고 지붕 위를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그녀의 발밑에서는 낡은 기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이 소리마저도 숨기고 싶었다. 그녀는 여러 옥상을 가로질러 달동네의 미로 같은 골목길로 내려왔다. 그곳은 어둠과 습기 그리고 쓰레기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하여
가장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고 미리 챙겨둔 낡은 담요로 남자의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 직전이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냉정하게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있었다. 저기에요. 저 여자와 남자입니다. 멀리서 침입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자신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포장마차가 들어왔다. 그 포장마차는 평소에도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었고 그녀는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포장마차 안으로 남자를 부축하며 들어섰다. 늦은 시간 포장마차 주인은 술에 취한 손님 2명을 상대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장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아줌마, 해장국 2그릇 주세요. 그리고 소주 1병. 서연은 마치 지친 밤을 보낸 연인처럼 남자의 팔을 꽉 잡고 술에 취한 척 능숙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남자를 포장마차의 가장 안쪽 구석에 앉히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가렸다. 남자는 튜브를 제거한 상태였기에 그녀는 남자의 호흡과 맥박을 계속 확인해야 했다. 놀랍게도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맥박은 그녀가 알던 것보다 훨씬 규칙적이었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주변을 샅샅이 살폈지만 그녀와 남자를 지나치며 미친 듯이 골목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그녀가 알던 일반적인 채권자나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무자비한 태도는 그들이 훨씬 더 크고 어두운 집단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해장국을 앞에 두고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조용히 잡고 그의 손바닥에 미세하게 진동하는 낡은 종이 쪽지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어젯밤 문 아래로 들어온 그 쪽지의 일부였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이 글귀는 서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그들이 이 남자를 찾으려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단순히 간병인으로 취급하는가? 그녀는 남자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을 8년 동안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살아야 해요. 남자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녀가 잡고 있는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MJ, 강민준, 그것은 그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였지만 그 이름과 이니셜은 그녀의 머릿속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 MJ. 그 이니셜은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가장 거대한 그룹 중 하나인 MJ그룹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강민준. 그는 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M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8년간 돌보았던 남자는 거리의 불황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가문의 상속자였던 것이다. 세허연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살던 낡은 다락방과 이 남자의 신분 사이의 간극은 마치 지구와 달의 거리만큼이나 멀었다. 그녀는 그제야 8년 전 강가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가 입고 있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상처 속에서도 감춰지지 않았던 귀족적인 외모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거나 불운한 사고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지 이토록 거대한 그림자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남자의 눈이 다시 천천히 떠졌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곧바로 서연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응시했고 그 시선 속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번득였다. 서연, 그는 아주 낮고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은 강민준.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짧은 문장은 서연에게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재벌 드라마가 아니라 생명을 건 암투임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꽉 잡았다. 누가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강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8년간 지켜온 이 남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음을 알았다. 그녀의 오랜 봉사와 헌신은 이제 복수와 정의를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강민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비서실장, 한성태, 그 사람을 찾아야 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8년의 가난과 고통은 그녀를 부수지 못했고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 이상의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이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밝히고 8년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위험한 궤도로 진입했다. 서연은 강민준을 낡은 포장마차의 그늘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는 인파가 거의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외곽의 공업단지 외곽에 버려진 작은 창고였다. 그곳은 8년 전 그녀가 불법적으로 의료용품을 조달하거나 피할 수 없는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녀만의 은신처 중 하나였다. 이 창고는 외관은 허름했지만 내부에는 최소한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지 않고 밤새도록 남자를 부축하고 걸었으며 미로 같은 골목길과 폐쇄된 철길을 따라 이동했다. 그녀의 몸은 극한의 피로를 호소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강렬한 각성 상태에 있었다. MJ그룹의 강민준. 그 이름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강하게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8년간의 고통은 이제 이 거대한 진실을 풀어낼 열쇠가 되었으며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해야만 했다.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남자를 바닥에 깔아둔 낡은 담요 위에 눕히고 곧바로 그의 상태를 점검했다. 다행히 긴 이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체 증후는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난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바깥 세상의 정보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강민준 사망, MJ그룹 후계자 공석, 강태성 부회장 대행 체제와 같은 키워드들이 그녀의 눈앞에 쏟아져 나왔다. 뉴스 기사들과 오래된 사진들은 그녀가 돌보던 남자가 이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 강민주는 지금의 병약한 모습과는 달리 눈빛이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돌보던 남자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암살 시도였고 시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기사들은 그가 철저히 은폐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성. 그녀는 부회장 대행으로 언급된 강민준의 이복동생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얼굴은 민준과 닮았지만 눈빛은 훨씬 더 탐욕스럽고 오만해 보였다. 서연은 8년간의 가난과 절망을 겪으며 그녀에게 경고 쪽지를 보냈던 자들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강태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이 왜 이 남자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8년 전처럼 영원히 숨기려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강민준이 며칠 동안 깨어나는 빈도는 점차 늘어났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언어 능력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순간의 기억은 조각난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텅 빈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예리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하려는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이따금 그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내뱉는 단어들은 주로 기업 경영이나 법률 용어였으며 서연은 그 단어들에서 그의 본능적인 능력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서연은 그가 깨어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사고 전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간병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유일한 정보원이자 전략적인 파트너라는 새로운 역할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그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맞춰 퍼즐을 완성해 나갔고 강민준의 주변 인물 중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한성태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을 재차 확인했다. 한성태, 그는 내게 충성했어요. 왜요? 사고가 나기 전 마지막으로 나와 접촉했던 사람도 그였고 아마도 그는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를 찾아야 해. 그는 MJ그룹의 내부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강태성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서연은 한성태의 이름을 다시 검색했다. 그는 MJ그룹에서 완전히 사라진 인물이었으며 공식적으로는 8년 전 강민준의 사고 직후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간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이민 기록과 소셜미디어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는 8년 동안 면허를 잃었지만 그녀의 추리력과 정보 분석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으며 그녀는 한성태의 퇴직 기록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조작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한성태가 해외로 이주했다는 기록 대신 그가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이 단서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박지훈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박지훈은 서연의 억울한 면허 박탈 사건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으며 그녀에게 소중한 정보의 출처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연락하여 한성태의 정확한 위치를 은밀하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민준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이미 혼자 힘으로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고 서연의 도움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도 있었다. 그의 신체적인 능력은 놀라운 속도로 되살아났지만 심리적인 변화가 서연에게는 더 충격적이었다. 그가 의식이 온전할 때마다 그는 차가운 공기와 엄격한 규칙으로 창고를 통제했으며 서연은 그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잠깐 보았던 그 냉혹한 재벌 총수의 모습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았다. 서연 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창고의 어두운 구석을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다시 MJ그룹으로 돌아가려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병약한 바보로 만들려고 했고 나는 당신을 통해 그들의 예상 밖의 무기를 보여줄 겁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지성은 나에게 필요해요. 서연은 그의 제안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8년간의 헌신적인 간호는 그녀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지만 아내라는 역할은 그녀의 예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감정은 숭고한 책임감과 연민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제안에 담긴 민준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나를 아내로 이용하려는 건가요? 제가 당신의 과거를 덮어줄 적절한 가림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서연은 냉정하게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녀는
민준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용,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연 씨, 당신은 나를 살렸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면허 박탈 사건과 억울함.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되찾아 줄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필요한 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패이자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래에서 당신을 존중할 겁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바닥이었고 그녀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빼앗긴 면허와 평판을 되찾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넣은 사회의 부패한 일면과 마주하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MJ그룹의 모든 것을 되찾는 순간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려줄 사람을 처벌할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나의 대가입니다. 그들의 계약은 단순한 서류 조각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맺어진 강렬한 연합의 맹세였다. 그때 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성태 비서실장의 위치와 함께 그의 작은 정비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리며 미세하게 흥분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야. 그는 낮게 읊조렸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비로소 낡은 창고를 벗어나 MJ그룹의 심장부로 향하는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미로 속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서연과 민준은 낡은 창고를 떠나 MJ그룹의 심장부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부부가 아닌 목적을 공유하는 정교한 작전팀처럼 움직였다. 민준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카리스마와 전략적 사고는 이미 재벌 총수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그를 부축하는 간병인의 역할을 넘어 상황을 예측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성태 전 비서실장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성태가 운영하는 정비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그곳에 접근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계산했다. 그녀는 그들이 MJ그룹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며 정비소 역시 강태성의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민준을 낡은 트럭에 태우고 정비소 근처 폐건물에 잠시 숨어 주변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저기요. 정비소 출입구 근처에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를 추격했던 차량과 비슷합니다. 서연이 망원경을 통해 본 것을 민준에게 보고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성이 한성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성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태성은 그를 감시하되 아직 죽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고 태성이 편에 섰다면 감시할 필요조차 없을 테니까요. 민준의 냉철한 분석은 서연의 판단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자신이 직접 정비소로 들어가 한성태를 설득하고 민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 작전은 고도의 긴장감을 요구했으며 서연의 대담성과 침착함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 대신 몇 년 전에 입었던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정비소 안으로 들어섰다. 정비소 내부는 기름 냄새와 낡은 공구 소리로 가득했다. 한성태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정비공보다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루던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그녀를 낯선 고객으로 취급하려 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약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그녀의 외모와 복장을 분석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MJ그룹의 강민준 회장님 말입니다. 서연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에 묻히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말했지만 한성태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한성태는 공구통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급하게 서연을 정비소 안쪽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 안에서 한성태는 8년간 쌓아 올린 감정을 토해냈다. 정말로 회장님이 살아계셨군요. 저는 매일 밤 회장님이 돌아가셨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강태성이 회장님을 그렇게 만든 후 저를 감시하고 협박했습니다. 회장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준을 배신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한성태에게 민준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고 그의 회복 상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민준이 직접 한성태와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에게 연결했고 민준은 한성태에게 짧고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 한 실장, 당신의 정비소에 감시가 붙어 있습니다. 당장 그들을 떼어내고 나를 MJ그룹 본사로 안내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오늘 밤 안에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명령이 담겨 있었고 한성태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곧바로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한성태는 능숙하게 감시자들의 눈을 속여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서연은 민준을 정비소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숙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왔던 거대한 권력의 복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한성태의 부축을 받아 낡은 트럭에서 내렸다. 그는 8년 만에 세상에 햇빛을 받는 듯 눈이 부신 듯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바로 그의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다. 한성태는 민준의 휠체어를 준비했고 그들은 함께 MJ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의 마천루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는 복수자들의 팀이었다. MJ그룹 본사에 도착하기 전 서연은 민준의 요청에 따라 그가 8년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강북의 한 오래된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MJ그룹 일가가 대대로 살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강태성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한성태는 그들이 그곳으로 곧바로 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태성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가장 안전한 성을 먼저 공격해야 그의 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8년간 살았던 곰팡이 냄새 가득한 다락방과는 달리 이곳은 대리석과 금박 장식으로 가득 찬 화려함의 극치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주인 없는 권력과 부패가 풍기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과 이 공간의 위화감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서연 씨. 그리고 당신은 이제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저들이 당신을 경멸하고 깔볼수록 우리의 계획은 성공에 가까워질 겁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닌 굳건한 동맹의 맹세였다. 서연은 그의 제스처에 놀랐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당당하게 민준의 휠체어를 밀었다. 민준의 복귀 소식은 MJ그룹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이복 동생인 강태성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저택으로 달려왔다. 강태성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형,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어? 8년 전에 죽은 줄 알았어.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민준은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태성을 응시했다. 태성아, 오랜만이다. 네가 내 자리를 너무 오래 맡고 있었지 않니? 이제 주인에게 돌려줄 시간이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그의 권위적인 태도는 태성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성은 곧바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마치 거리의 쓰레기처럼 깔보는 듯했다. 제여, 천한 여자는 또 누구야? 네가 8년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주워온 쓰레기 같은 여자야 감히 이 저택에 발을 들여놓게 하다니. 태성의 오만한 목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민준의 뒤에 서서 태성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침착했으며 그 안에는 8년간의 고통과 인내심이 응축되어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태성에게 보여주었다. 이분은 윤서연 씨, 내 아내다. 8년간 내가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이제 이 MJ그룹의 안주인이다.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하다니. 네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얼마나 오만해졌는지 알 수 있겠구나. 민준의 말은 태성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다. 태성은 서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이 모든 상황이 그의 계획을 망치는 치명적인 변수임을 직감했다. 강태성은 곧바로 이성을 되찾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형. 돌아온 건 축하해. 하지만 당신은 8년간 식물인간이었어. 회복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룹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저런 싸구려 여자를 아내라고 데려와서 회장 자리를 넘본다고 그룹 이사회가 그걸 용납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협박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육체적 약점과 서연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을 짓밟으려 했다. 서연은 민준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한 울림이 있었다. 강태성 부회장님, 저를 싸구려라고 부르셨습니까? 저는 MJ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를 8년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려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을 때 저는 그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고 당신은 이미 8년 전에 회장님을 잃었습니다. 이사회가 무엇을 용납할지는 이제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태성의 비열함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외모와 배경만을 보고 그녀를 단순한 간병인이나 탐욕스러운 여자로 판단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그의 옆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의 말이 맞습니다. 태성아, 이제부터 우리는 너와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네가 숨긴 진실, 네가 탐낸 권력 모두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강태성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저택을 떠났다. 그의 오만함은 윤서연의 예상 밖의 방역과 강민준의 갑작스러운 복귀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민준은 태성의 반응을 관찰하며 침착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태성의 잔인함과 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성은 결코 순순히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는 더 치명적이고 비열한 공격을 준비할 터였다. 예상대로 이튿날 아침부터 강태성 측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모든 주요 언론 매체들은 강민준의 복귀 소식을 대서특필했지만 그 내용은 민준에게 부정적이었다. 기사들은 강민준이 8년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그의 복귀는 그룹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윤서연은 신분을 위장한 간병인, 탐욕스러운 꽃뱀으로 묘사되었으며 그녀의 낡은 과거 기록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다. 윤서연, 8년 전 의료 과실로 면허 박탈, 현재 신분 세탁 의혹. 이 자극적인 제목들은 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8년 전 그녀는 부유층 환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하지 않은 의료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면허를 잃었으며 그 사건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강태성은 그녀의 과거를 악용하여 그녀를 도덕적으로 매장시키고 민준을 더욱 고립시키려 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 기사들을 담담하게 읽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태성이는 늘 남의 약점을 가장 비열하게 공격합니다. 서연 씨의 과거가 이렇게 공개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민준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쉽게 다룰 수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했다. 두렵지는 않습니다, 회장님. 다만 분노합니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천박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8년 전의 사건이 다시 거론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도 함께 씻어내기로 결심했다. 강태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그녀에게 엄청난 유혹을 제시했다. 강태성의 비서가 저택으로 찾아와 서연에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그 비서는 서연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과 해외 이주를 제안하는 서류를 내밀었다. 윤서연 씨, 강태성 부회장님께서는 당신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강민준 회장님은 곧 무너질 것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수십억 원은 그녀가 평생 동안 꿈도 꾸지 못할 거액이었다. 이 돈으로 그녀는 8년 동안 짊어졌던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의 심장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미 진흙탕에 빠졌으며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민준과의 신뢰를 동시에 배신하는 행위였다. 강태성 부회장님께 전하세요. 서연은 서류를 굳게 닫고 비서에게 돌려주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분을 간호한 것이 아니며 돈 때문에 이분을 배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를 꽃뱀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정한 꽃뱀이 되어 부회장님의 모든 것을 물어뜯을 겁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저는 회장님의 옆에 남아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은 강태성의 오만함에 또 하나의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외부의 공격 속에서 민준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민준은 서연의 지성을 신뢰했고 서연은 민준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에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강태성의 계략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민준은 강태성이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손댈 곳이 이사회와 그룹의 핵심 자산임을 예측했다. 그는 서연에게 강태성이 8년간 그룹을 운영하며 남긴 재무 기록들을 찾아낼 것을 요청했다. 태성이는 분명히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그룹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했을 겁니다. 지난 8년간 그는 자신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테니까요. 서연 씨, 당신의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재무 기록과 회계 장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범죄 행위가 숨겨져 있는 곳은 아마도 이사회나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가장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일 겁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서연은 민준의 요청에 따라 MJ그룹의 내부 문서와 회계 보고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학을 전공했지만 그녀의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은 회계 분석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수많은 숫자의 미로 속에서 강태성이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들을 발견했다. 특히 8년 전 민준의 사고 직후 그룹의 대규모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과 거액의 보험금이 이상한 방식으로 처리된 기록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녀의 집중적인 분석 결과 강태성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그룹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연은 이 기록들이 모두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강태성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특히 8년 전 민준의 의료 기록과 관련하여 그룹 재무팀에서 대규모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회장님, 이 기록을 보세요. 서연은 민준에게 낡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8년 전 회장님의 사고 직후 MJ그룹 재무팀에서 회장님을 치료했다는 병원으로 거액의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병원입니다. 제가 누명을 썼던 그 의료 과실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병원입니다. 서연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이 기록은 강태성의 음모가 단순히 그룹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을 넘어 민준의 생명을 은폐하고 서연의 삶까지 파괴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암시했다. 강태성은 민준의 암살에 실패한 후 그를 혼수 상태로 은닉하고 그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데 서연이 일했던 병원을 이용했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입을 다물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과거와 민준의 현재가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그 서류를 보고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태성이 녀석, 그는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동시에 나를 돌볼 사람이 없도록 당신의 삶까지 망가뜨렸군요. 그는 정말로 사악한 악마입니다. 민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일으켰지만 서연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 우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강태성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터뜨려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강태성이 그의 손발들을 이용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부패한 왕국을 건설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증거들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누명을 씻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강민준에게 냉철하게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서연이 발견한 재무 기록은 단순한 회계 부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성이 강민준의 암살 실패 이후에도 그의 존재를 영구적으로 은폐하고 윤서연의 삶까지 파괴하기 위해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핏자국이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8년간 돌보았던 남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까지 걸고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정의 실현의 문제였다. 강민준은 서연의 뛰어난 분석 능력에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보냈다. 서연 씨, 당신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군요. 당신의 지성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MJ그룹의 이사들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이제 태성이의 부패를 증명할 핵심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암살 시도와 당신의 누명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8년 전의 사고 기록 말입니다. 그들은 한성태 실장과 함께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했다. 한성태는 8년 전 사고 직후 민준이 입원했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고 직후 회장님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성기가 모든 기록을 조작했지만
저는 당시 회장님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를 기억합니다. 김 박사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태성이의 협박에 굴복했을 겁니다. 그가 기록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자신이 억울하게 면허를 박탈당했던 그 병원이라면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 병원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원한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제시했다. 저는 그 병원에 다시 들어가 김 박사의 서류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꽃뱀이라고 부르는 강태성의 수하들이 병원 곳곳에 심어져 있을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서연 씨. 민준은 염려했다. 강태성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가 당신의 과거 사건과 8년 전 내 사고 기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위험해질 겁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8년 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잃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원의 모든 약점과 비밀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음모의 시작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작전을 개시했다. 서연은 낡은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하고 깊은 밤에 병원으로 잠입했다. 이 병원은 그녀에게는 익숙한 미로와 같았지만 8년 전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달랐다. 8년 전 그녀는 희생자였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복수자였다. 그녀는 병원의 낡은 비상계단과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하여 감시망을 피해 김 박사의 개인 사무실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김 박사의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한성태가 알려준 단서를 기억했다. 김 박사는 중요한 기록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겼습니다. 서연은 책상과 캐비닛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그녀의 등 뒤에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낡은 책상 서랍장 아래에 나무 패널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낡은 하드디스크 하나와 작은 수첩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것들을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수첩과 하드디스크가 바로 8년 전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일 터였다. 그녀는 재빨리 증거물을 챙기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돌아가는 길의 복도에서 강태성이 심어둔 경비원들과 마주쳤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복도 구석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8년 동안 간병과 청소 일을 하며 단련된 민첩성과 순간적인 판단력을 이용하여 경비원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청소 도구가 가득한 카트를 밀어 경비원들의 길을 막았고 그 혼란을 틈타 비상구로 몸을 던져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 직전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증거물을 꽉 쥐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과 한성태가 기다리고 있는 안전한 장소로 돌아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발견한 증거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성태는 즉시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낡은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에는 김 박사의 날짜별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메모는 강민준의 사고 직후의 의학적 기록과 함께 강태성이 그를 혼수 상태로 위장하고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기라고 협박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그 수첩에는 서연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강태성 부회장의 지시, 윤서연 간호사의 의료 과실을 조작하여 그녀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그녀의 진술 능력을 박탈할 것. 그녀는 강 회장의 생존 가능성을 알고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므로 처리해야 함. 이 문장은 서연의 억울함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강태성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드디스크 복구가 완료되었고 그 안에는 김 박사가 몰래 녹취한 강태성과 그의 측근들의 통화 녹음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그 녹취록에는 강태성이 강민준의 암살을 지시하고 강민준의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계획,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행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강태성의 모든 부패와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법정에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민주는 그 녹취록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 태성이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은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둠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MJ그룹의 심장부로 돌아가 그를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된 MJ그룹 이사회를 목표로 최종 작전을 준비했다. 서연은 자신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강민준의 곁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오랜 침묵은 이제 세상의 모든 정의를 외치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될 터였다. MJ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모든 이사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이 드리워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강태성 부회장이 오만하고도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복귀를 일시적인 정신 이상으로 치부하고 그룹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그를 축출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민준과 서연이 가진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뛰고 있었다. 정각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휠체어 대신 한성태의 부축을 받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8년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윤서연이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럽지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원래 자리인 회장석에 앉았고 서연은 그의 바로 옆에 자리했다. 강태성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 감히 이런 천박한 여자를 데리고 이사회에 들어오다니. 이 회의는 그룹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자리야. 당장 저 여자를 내보내.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패닉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태성을 응시했다. 태성아,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증인이자 사실 전달자 역할을 할 것이다. 너의 역할은 이제 끝났으니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라. 민준의 단호한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고 이사들은 태성의 분노와 민준의 권위 사이에서 불안하게 시선을 교차했다. 강태성은 민준의 물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려 했다. 형은 8년간 식물인간 상태였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졌어. 형의 모든 결정은 무효야. 내가 그룹의 합법적인 대행자야. 강태성은 이사회 의장에게 민준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조작된 의료 기록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바로 그때 윤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이사들과 강태성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강력하고 분명했다. 강태성 부회장님, 강민준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전에 이사님들은 8년 전 회장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강태성 부회장님께서 주도한 치밀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녀는 미치광기일 뿐이야. 강태성의 비서들이 서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한성태가 문 앞에서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았다. 한성태의 단호한 모습에 그들은 감히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열고 김 박사의 수첩과 녹취록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사님들, 이 서류는 8년 전 강민준 회장님께서 입원했던 병원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의 증거물입니다. 여기에는 강태성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의 사고를 위장하고 회장님을 혼수 상태로 은닉한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료 과실 누명 사건 역시 회장님의 생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강태성 부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서연은 냉철하게 김 박사의 수첩 내용을 요약하여 이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구체적인 증거 제시 방식은 그녀가 과거에 받았던 간병인이라는 모욕적인 시선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 순간 MJ그룹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폭로하는 강력한 전략가이자 증인이었다. 그녀가 8년간의 고통 속에서 연마한 지성과 인내심이 이 자리에서 빛을 발했다. 이어 강민준이 앞으로 나서서 낡은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한 녹취록의 핵심 부분을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재생했다. 녹취록에는 강태성이 자신의 측근에게 민준의 보험금을 처리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며 암살을 지시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녹음된 강태성의 목소리는 오만하고 잔인했으며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침묵했다. 그들은 8년간 자신들이 추종했던 권력의 민낯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8년 동안 믿고 따랐던 부회장님의 실체입니다.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를 죽이고 그룹의 모든 자산을 사유화하려 했습니다. 그의 모든 부패 행위와 불법 거래는 이미 한성태 실장이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통해 법적인 조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는 결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장에게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자에게 협력할 것인지. 강태성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자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와 한성태가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격앙된 목소리는 이미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의 측근이었던 이사들마저도 증거 앞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그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범죄자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미리 준비한 변호사를 통해 강태성이 그룹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계약서의 무효화 절차와 함께 그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음을 발표했다. 모든 것이 이미 법적으로 준비된 상태였고 강태성은 도망갈 곳이 없었다. 강태성은 절규하며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해 극도의 증오를 드러냈지만 서연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과 민준의 생명을 지켜낸 자부심으로 강태성의 몰락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공정한 심판이 집행되는 정의의 순간이었다. MJ그룹 이사회 회의실을 떠나는 강태성의 모습은 이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초라한 패배자 그 자체였다. 그의 체포는 그룹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강민준이 명실상부한 정통 후계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사회는 강태성의 모든 결정을 무효화하고 강민준을 즉시 그룹 회장으로 복귀시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민준은 8년 만에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지만 그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싸움 끝에 찾아온 엄숙한 피로감이 맴돌았다. 그는 이사들에게 그룹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개혁을 약속했고 한성태 실장에게 강태성 측근들의 비리 조사를 맡겨 그룹 내 부패를 뿌리 뽑을 것을 명령했다. 그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은 다시 한번 그룹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민주는 서연과 함께 조용한 회장 집무실에 마주 앉았다. 햇빛이 잘 드는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8년 전에 낡은 다락방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책임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지만 진지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도 영원히 묻혔겠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누명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그녀의 의료인 면허 복권 절차가 즉시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녀의 오랜 수건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그녀의 목표였던 정의 실현과 억울함 해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집무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거액의 보상금과 함께 그녀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MJ그룹의 고문 계약서였다. 이것은 당신이 8년간 헌신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내 곁에서 가장 신뢰하는 전략가이자 조언자로 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서연 씨, 나는 이제 당신과의 관계를 단순한 계약 관계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녀에게 진심으로 끌리는 한 남자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8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서연의 헌신과 강인함은 그의 생명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차갑게 굳어있던 심장까지 녹여냈던 것이다. 그녀의 억척스러움과 따뜻한 인간미는 상류 사회의 위선에 지쳐있던 민준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응시했다. 거액의 돈과 명예가 그녀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민준에게로 향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간호하고 당신의 생명을 지켰지만 저는 당신의 부와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습니다. 저의 누명이 벗겨졌고 저는 다시 의료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MJ 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제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저에게는 8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다시 찾아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정한 복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슬픔보다는 굳건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이 바로 그녀를 그토록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임을 알았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불안했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서효연 씨,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해 주세요. 당신의 곁에는 늘 내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마음의 안식처이니까요.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사랑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졌다. 서연은 MJ그룹을 떠나 작은 재활병원에서 다시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8년간의 특별한 간병 경험을 살려 혼수 상태 및 중증 환자 재활 분야에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력과 인품은 그녀를 빠르게 최고의 재활 전문가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다락방의 가난한 간병인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일구어낸 빛나는 성공이었다. 강민주는 그룹 경영을 정상화시키면서도 서연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재활병원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최고의 시설과 연구 환경을 제공했다. 그는 매주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그녀를 응원했고 그녀의 일터에서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재벌 드라마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하고 강인한 연합이었다. 수개월 후 강태성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강민주는 MJ그룹을 완전히 개혁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서연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정식으로 청혼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재벌 회장의 아내 자리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계속해서 의사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의 아내로서 나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8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강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진실된 사랑이 결국 거대한 권력과 부패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서사로 남았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의 아내가 아니라 그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강인하고 위대한 여성이었다.